다시 11월. 바다처럼 섬은 평온했다. 선착장을 들고 나는 사람도,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도. 북한이 오늘 오후 연평도에 이 해안포를 무차별로 발사했습니다. 2년 전 연평도는 기습 포격으로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됐다. 무슨 괴뢰 호전광들의 본고지를 청산하는데. 그리고 2년. 그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찾았다.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해야 하며, NLL 사수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남북 모두의 NLL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다. 서해바다 해수면 아래 숨어있는 북방 한계선 NLL.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연평도는 급습을 받았다. 포격 소리가 멈춘 상황인데 언제 지금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5시 50분, 군부대 응급 차량 이동 중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지금 화재 중이며, 연평도 좀 나와 당섬에서 지금 연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도는 지금 연기로 꽉 둘러싸여져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 순간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사람은 한 경찰관이었다. 당시에는 뭐 정신이 없었죠. 그다음에 그 당시 때는 뭐 휴대폰도 안 되고 모든 그 통신 시설이 다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체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차 포격 당시에는 이제 출장소에서 이제 여객선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대라 임검을 나가려고 저희가 이제 임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1차 폭탄이 터졌을 때 바로 저희 그 건물 후방 5m 쪽에서 터졌거든요. 지금 유리창은 지금 그 좌측 지금 유리창이 다 깨진 상태이며, 지금 2층. 그래서 그때 이제 폭탄이 터지면서 파편들이 이제 날라오면서 유리창이 다 깨진 거죠.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잠깐 숙이고 있었는데, 만약 고개를 좀 들고 있었다든가 좀 서 있었으면 아마 파편에 맞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작은 섬 연평도의 평화는 그렇게 깨졌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170여 발의 포탄 공격으로 섬은 전쟁터가 됐다. 마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주인하고 여기 뻥 박히면서 아수라장 됐다니. 에? 여기 그냥 지금 막 나무 박혔죠. 이렇게 박혀있대. 이만해 폭탄이. 에?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주택 20여 채가 전소됐다. 북한 땅과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섬. 당연히 철동 같은 방어 태세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다. 제가 근무를 하는 3년 동안에 약 1000번의 전투 배치를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전투 배치를 하는데, 그게 실제 상황에 의해서 전투 배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의 긴장감도 조성이 돼 있고, 매일 같은 전투 배치로 인해서 훈련과 작전을 병행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은 그만큼 전격적이었다. 중상자는 5명, 경상자 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도 인명피해를 입었다. 제대 넉 달을 남기고 마지막 휴가를 떠나던 날, 공격받는 부대의 모습을 보고 복귀하던 서정호 하사, 그리고 입대한 지 간 넉 달 된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다. 이 포격 사건은 당장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현실을 환기시켰다. 군사적으로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란 현실, 그리고 주적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포격 사건 4시간 뒤, 우리 조국의 신성한 영예를 지켜서 있는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냉정한 시각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은 왜 연평도 도발을 감행했던 것일까? 그 무렵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이 구체적으로 나돌 때였다. 그것은 권력 세습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을 포함한다. 즉,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던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부작한 권력의 인수인계 시점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연평도 사건 1년 뒤 김정일이 사망한다. 그리고 권력은 빠르게 김정은에게 옮겨간다. 중요 당 행사 상석에 김정은이 앉았고 김정은은 주요 지역 현장 지도에도 나섰다. 그는 이미 북한 권력의 1인자였다. 마침내 올해 8월 김정은은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군 무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영웅 방어대라는 칭호까지 수여한다. 북한의 군사적 측면에서도 연평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연평도는 평화롭다. 2년 전 기습 포격으로 완파됐던 가옥들은 다시 세워졌고 포격 도발 이후 증원된 군인과 건설 현장에 파견된 외지 근로자들 덕분에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조금은 나아졌다. 섬 구석구석이 예전 모습을 되찾으면서 주민들은 당시 충격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우선은 일단은 사는 데는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만 환경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2년 전의 공포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포격 사건으로 주택들이 많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 주택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연평도에는 깨끗하고 이렇게 좀 새로 지은 주택들이 좀 많아서요. 그게 제일 눈에 바로바로 보이고요. 또 대피 시설이 이제 신축 대피 시설을 지음으로써 이제 장기 체류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봄 정부는 연평도에 주민 대피 시설을 새로 지었다. 북한의 방사포 포격에도 안전하게끔 산비탈면을 최대한 활용했다. 여기는 저희 연평도 대피 시설 중에서 마지막 대피소입니다. 저희가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비상 상황실을 여기다 꾸밀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대피소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 다 들리게끔 지금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과거에 있었던 대피 시설은 말 그대로 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어가지고요. 아무 시설이 없이 그냥 대피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7개 현대식 대피시설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식사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화장실까지 갖춰 주민 500여 명이 동시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했다. 통신시설과 발전기는 물론 최근에는 비상진료소도 갖췄다. 좁고 어둡고 습하던 종전의 대피시설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휴가길에서 부대로 급히 복귀하다 포탄에 맞아 전사한 고 서정호 하사의 전사 현장.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해병대는 이 흉터를 남겨두기로 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마을 곳곳에도 그날의 흉터는 깊고 선명하다. 지금 연평도는 남북 분단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연평도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길다. 고대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은 살았죠. 흔적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국가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리가 되죠.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는 건 주로 이제 고려 초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 백령도라든지 대청도 이런 데는 이제 진을 두죠. 우리 군사 진지인 그 진을 둡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록들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조선시대 지리책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연평도 고을 서남쪽 바다 가운데 말목장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거기에는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주로 뭐냐면 목장, 말목장,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말목장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말목장을 왜 이제 이렇게 두냐면 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닷가에 두냐면 수초를 구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이제 옮겨 가기가 또 쉽고 해가지고 말목장을 그 일부러라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죠.
그러나 연평도의 상징은 그 무엇보다도 조기였다. 조기가 많아서 조기섬이라 불렸고 조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돈 실러 간다는 뱃노래까지 생겼다. 연평도는 축복받은 땅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수천 척의 어선들로 연평도 포구는 흥청거렸다. 어획고는 천문학적 수치였다. 연평어업협동조합의 일일 출납고가 한국은행의 출납보다 높았고 서울기생이 연평도에 있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조기는 곧 돈이었고 상품이었다. 김규진 씨의 어린 시절까지도 그랬다. 그때 뭐 어려서 뭐 하나 그냥 초기 그냥 갔다가 빵 바꿔 먹고 그런 적은 있어도. 아 실제로요? 예. 그렇죠. 풀빵. 풀빵. 풀빵을 조기하고 바꿔 드셨어요? 그렇죠. 조기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전에. 1980년대 들어 연평도 인근의 해류가 변했다. 조기 어획량은 급감했고 어부들은 조기 대신 꽃게를 잡기 시작했다. 연평도 어선 50여 척의 연간 매출액은 약 200억 원대. 섬 주민 1,700여 명 생계의 90% 안팎이 꽃게잡이에서 나온다. 연평도는 풍요의 섬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 현실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섬인 것이다. 인천에서 서북쪽 122km 거리의 연평도. 연평도를 비롯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가 서해 5도 또는 서북도서라는 이름으로 묶인다. 북방 한계선, 즉 NLL과 연평도 거리는 3.4km.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요,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북방 한계선, 즉 NLL은 6.25 정전협정 과정에서 태어났다.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현재의 교전선을 기준으로 정할 때 해상 분계선도 그어졌다.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해상의 NLL을 설정한 것이다.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 규정도 두었다. NLL은 1970년대 초반까지 특별한 마찰 없이 해상 경계선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1973년 가을경부터 북측 선박들이 자주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연말에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이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그 휴전협정상에 NLL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그 유엔군 사령관, 우리 그 유엔군사측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 남북이 주장하는 바다의 경계선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다. 두 번째는 그 1970년도에 이 영해법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12해리를 북한 연안으로부터 적용했을 경우에 서해 5도가 다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3년도부터 이제 북한 애들이 그 함정과 어선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서해 5도 봉쇄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다음 99년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서해 5도 주변 해구만 아니라 우리 우도로부터 서남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위에는 전부 다 북한 수역이다. 그리고 서해 5도에 다니는 배들은 북한의 허가를 받고 다니라. 이렇게 그 통항 질서까지 지금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1999년 9월의 제1연평해전은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도발이었다. 북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1연평해전 직후 북한은 조선서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두 차례나 도발을 이어갔다. (6.25) 전쟁 이후 내내 긴장을 끼고 살아야 했던 서북도서 주민들. 북한의 도발이 과거 10여 년 이상 거듭되었기에 지금은 긴장감마저 익숙해질 정도가 됐다. 연평도 위쪽,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백령도. 서북도서 주민들은 인근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게 남의 일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야 하고 그렇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백령도가 고향인 장씨도 그렇다. 피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난 나가신 분도 있었대요? 네. 많이 나갔었어요, 일부. 봄에도 사건 나고, 뭐. 네. 계속 지금 뭐, 잊어먹을만 하면은 사건 하나씩 터지잖아. 네. 이제 언제 또 터질지 모르잖아. 여기 사람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 네. 하도 그러니까. 20년 전 백령도로 이사와 살고 있는 김 씨. 그가 느끼는 공포심은 장 씨와는 좀 달랐다. 진짜 긴박했어요. 그때 막 뉴스 계속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그래서 뭔가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유, 다행히 하여튼 전쟁은 안 나오고 이걸로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은 NLL 지역의 중요성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물 가운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은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군의 굳건한 영토 수호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더욱 강한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전투형 군대가 되기 위한 국방계획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서북도서 사령부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NLL 사수를 전담한다.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해 노후 장비를 개선하고 각종 첨단 무기도 늘렸다. 전력도 획기적으로 증강됐다.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 등의 병력 1000여 명을 보강했다. 지리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취약한 NLL 지역을 기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유사시 즉각 반격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주민과 병력의 생존력과 대공 방어 능력 제고, 도발 시 타격 능력 강화 등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감지되고 있는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의 원점인 무도와 장제도를 방문했다. 정보에 의하면 그 지역에 대규모 공격 무기와 특수부대 병력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NLL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북한 주민들 사실은 저 NLL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백령도 같은 건 특히 아주 그 간첩훈련소에 아주 남한의 그 굴지에 간첩훈련소가 있는 그런 곳이서 거기서 간첩을 만들어 가지고는 훈련식에서 북에 침투시키는 그런 지역이다. 북한이 NLL을 확보할 경우 군사적 이익과 함께 어업자원 조달 지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주변 국가들이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긴장을,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서해 5도에서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은요, 일단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죠.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미국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으로선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안에 들어오는 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하고 미국의 잘 나가던 관계가 또 갑자기 또 흐트러지고, 이런 어떤 긴장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북한 정권이 그만큼 초조해야 한다는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아울러 식량 지원을 비롯한 경제 협력 역시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남북 간 교류가 물살을 타면서 북한 주민들은 점점 개방을 갈망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관심 대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지 않았다. 끊임없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리고 그 군사력 증강은
곧 육자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됐다. 그러는 동안 북한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마침내 대규모 탈북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사회의 동요가 눈에 띄게 커지자 주민들을 달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NLL에 대한 공격은 그것과 관련돼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300만 명 굶어 죽어도 유지된 정권이다. 이거 어느 나라도 300만이 10만이 굶어 죽는데 정권이 유지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강한 거죠.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배급을 이제 주다가 이제 모자라니까 어떡하면 제일 주변부에 있는 인민들한테는 너희들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갖고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시장거리 해갖고, 장마당으로 해갖고, 부자도 생기고 막 그래요.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 북한의 NLL 분쟁은 체제 불만 해소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쟤네들이 남쪽에서 우리 아예 덮쳐먹으려고 한다. 각성을 하지 않으면 다 노예가 된다.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발을 하면 그 긴장하게 되죠. 그런 거 가지고 또 그 도발을 명분으로 주민 통제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야, 뭐야? 주민들 보고 지금 북침 전쟁이 당장 코앞에 닥쳐온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이거 무슨 말도 잘 안 듣고 그래. 이거 지금 전신화 같아. 왜냐하면 전시법을 적용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서해 해수면 아래의 경계 NLL. 오늘도 그곳에는 북한의 숨은 노림수가 꾸준히 입지를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이명주 중사. 그는 2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 포반장을 맡고 있었다. 대응 포격 당시 우리 K9 자주포 명문이 사용되는지조차 오락가락입니다. 북한이 포격을 시작했을 때 대기하던 자주포 2문은 표적 지시기가 고장났고 이 중사에게는 지금도 포격 당시 떠돌던 소문들이 상처로 남아있었다. 기습 포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그것이다. 당시 잘못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연평 부대원들이 느꼈던 좌절감을 이 중사는 방송을 통해서 솔직하게 드러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를 쭉 해보면은 분명히 정상적인 포사격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고장이 났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예,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주포가 뭐 원래 고장나 있었다라는 오보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혹은 뭐 어디 뭐 내 몸밖에 왜 사격을 못했냐라는 등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진짜 저희 포반원들도 있고 저희 그는 다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포격 사건 당시 하사였던 그는 중사가 됐고 2년이 흘렀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왜 아직도 연평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이 또다시 도발하기만을 기다려서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울분을 갚기 위해서 도발만 해라, 100배, 1000배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갚아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묻더라도 연평도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사만이 아닌 해병대 연평부대원 모두의 각오였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면서 해병대 지원율이 줄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기호에 불과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0년 12월 해병대 지원자는 3.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금 저 폭탄 낙하 상황을 부여받아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뒤 그들은 더욱 예리한 눈빛을 갖게 됐다. 더 강해졌다. 바로 그들이 NLL을 지키고 있다. 혹시 애국심 그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북한이 포격 터지고 나서는 우리나라 위험해지면 저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병대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NLL은 영토선이다.
정전 6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의 영토선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군사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해 볼 때 북한이 이제는 서해 5도를 가져가겠다. 적어도 못 가져가면은 서해 5도를 대한민국이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전략가들은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도발은 뭐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때 서해 5도에 대한 상륙작전까지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순 연평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다. NLL을 이웃하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땅에 사는 아이들. 이날만큼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여기 오니까 뭐 괜찮고 지구도 좋고 그래요. 건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천처럼. 그러나 이곳이 마냥 아이들의 천국은 아니다. NLL에 평화가 와야 하는 이유다. 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격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소리가 뭐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그 소리를 들으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죠. 또 잠시 잊고 생활하다가도 그러니까 항상 그 폭격에 대한 것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에서의 그 관심이 좀 꾸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게 쉽게 일을 치료될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 부는 곳으로 지친 머리를 돌리네. 나는 쉴 곳이 없어. 고달픈 내 두 다리 어루만져주고 그대 손을 그대 손으로 세찬 빗줄기